안녕하세요. 그림에 대해 말하고 글 쓰는 허나영입니다. 부산문화회관TV 미술사에도 공식이 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고대 이집트의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거대한 피라미드, 광활한 사막, 그리고 나일강 혹은 스핑크스, 그리고 무엇보다 상형문자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특히 상형문자의 경우에는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림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공부할 때 좀 많은 어려움이 있듯이 상형문자 역시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형 문자는 문자이기 때문에 엄격한 규칙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야 소통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집트 그림 역시도요, 상형 문자처럼 엄격한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 공식은 정면성의 원리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집트 그림 하면 전형적으로 떠오르는 자세 혹은 이미지가 있지 않으신가요? 짙은 아이라인이 있는 눈, 그 다음에 가운데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눈동자, 그리고 독특한 손의 자세,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실 텐데요. 이러한 그림이 나타나게 된 원리가 바로 정면성의 원리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죽은 후, 즉 사후 세계를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래서 현실 세계의 어떤 변화무쌍한 이런 모습보다는 조금 더 고정이 되어 있고 영원불멸의 그런 형태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것이 바로 정면성의 원리이고요. 정면성의 원리는 어떤 식으로 실현이 되냐면요. 눈의 같은 경우는 정면을 바라보는 눈을 그림을 그립니다. 하지만 코는요, 이렇게 정면으로 있으면 사실 코의 높이를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코는 옆면, 얼굴도 옆면, 그다음에 어깨는 어떨까요? 옆면으로 가면 한쪽 어깨가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어깨는 정면. 반면 손과 발은 옆면으로 그려야 조금 더 그 길이와 형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옆면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집트 그림 하면 생각나는 그런 형태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고대 이집트의 그림들은 주로 무덤, 피라미드와 같은 무덤 벽화에 많이 드러나죠. 그 대표적인 예로 네바문의 사냥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요, 네바문이라고 하는 귀족의 지하 무덤 벽화에 그려져 있던 것인데요. 네바문이 생전에 즐겼던 오리 사냥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떤가요? 작은 배 위에 네바문이 오리들을 한 손에 들고 한 손에 잡고 한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 코, 어깨, 손 모든 것들이 정면성의 원리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네바문과 함께 그 아래엔 작은 사람이 있고요. 그 뒤에는 또 네바문보다는 조금 작고 아래에 있는 사람보다는 좀 큰 여인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가족의 나들이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집트에서는 이렇게 사람 간의 크기 구별이요, 어떤 성인과 아이 혹은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높이에 따른 차이였습니다. 이렇듯 정면성의 원리를 비롯한 이집트 회화의 어떤 표현 방식은요, 기본적으로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바문 아래에 있는 작은 사람은 네바문의 아이가 아니라 네바문을 도와주는 하인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아는 모습이 표현이 되는 거죠. 비슷한 예로 네바문의 오리 사냥에 오리와 다양한 식물들이 그려져 있듯이 네바문의 정원을 그린 벽화를 보면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네모난 연못에요, 연못을 뺑 둘러서 나무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좀 아이들이 그린 그림 같지 않나요? 왜냐하면 나무들이 다 누워있죠. 아마도 실제로는 연못을 뺑 둘러서 서 있는 나무들이었을 텐데 이것을 마치 누워있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게다가 연못 안에 있는 오리와 물고기는 어떤가요? 물고기는 마치 수면 위로 떠올라 있는 듯 옆모습으로 표현되어 있고 오리들 역시도 물고기와 함께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모습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잘 알 수 있는 나무, 오리, 물고기의 모습을 세밀하게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당시 이집트 회화에서는요, 그들이 세밀한 묘사를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조금 더 아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치 상형 문자처럼요. 비슷한 예로 이집트에서는 그런 어떤 고분 벽화뿐만 아니라요, 오래된 이집트의 종이죠,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두루마리에도 그림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사자의 서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은 생전의 모습보다 사후의 어떤 생활에 대해서 더 많이 궁금해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죽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저승으로 가게 되나라는 부분을 많은 글과 함께 그림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왼쪽에서부터 오른편으로 읽어 나갈 수 있는데, 죽은 사람, 하얀 옷을 입은 이 죽은 사람을요, 검은 개의 얼굴을 하고 있는 아비누스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지혜의 저울이 놓여 있고요. 저울의 한쪽에는 죽은 사람의 심장이, 영혼이 놓여 있고, 한쪽에는 깃털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깃털을 놓고 무게를 재는 거죠. 자, 그러면 깃털보다 무거우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죄를 지은 거라고 합니다. 근데 좀 너무 야박하지 않나요? 깃털보다 가벼운 그런 순수한 양심을 가진, 영혼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어쨌든 그렇게 저울에 재진 이후로는 심판관이 오시리스 앞에 가게 됩니다. 오시리스는 죽은 자들의 세계의 신이 되고요. 그 신 앞에 죽은 자, 사자가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호루스 신이 일종의 검사로서 이 사람이 생전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 호루스 신은 매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따오기의 얼굴을 하고 있는 한 토트 신이 있는데요. 토트 신은 옆에서 그 이야기를 받아 적고 있는 서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리스 뒤에는 배심원들이 서 있죠. 이렇게 해서 죽은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서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토트 신은요, 굉장히 이집트 신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상형 문자와 같은 이집트의 문자가 너무나 어려운 글자였기 때문에 글을 쓰고 읽을 줄 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지식도 높고 중요한 역할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자의 서만 보더라도요. 그리고 정면성의 원리도 굉장히 잘 드러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어떤 이야기 중심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상형 문자를 읽듯이 그림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 화가들은 그림을 좀 못 그렸을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예술가 혹은 화가가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창의성, 이런 것은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집트 시대의 화가는요, 뭔가 남들과 다른 창의적인 표현을 하면 오히려 좀 박해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전부터 전해져 오던 원리, 정면성의 원리와 여러 가지 규칙들을 잘 따르는 사람만이 화가로서 인정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원리는 잠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원전 3000년 이전부터 있었던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고대 이집트 왕국 기간 동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이렇듯 정면성의 원리, 그리고 아는 것을 그렸던 고대 이집트의 그림에 대한 공식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조금 더 이집트의 그림을 보면 이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이러한 고대 이집트의 문화는 지중해를 거쳐서 이후 고대 그리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예술을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지 그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